이번 8번째 주제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5년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는 흔히 마이클 잭슨의 솔로 슈퍼스타 시대로 기억되지만 실제로는 그룹 멤버 신분을 유지한 채 솔로 활동을 병행한 시기였습니다. 1979년 8월 10일 발매. 당시 마이클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프로듀서 퀸시 존스, 레이블은 에픽 레코드, 엔지니어 브루스 스웨디언의 작품입니다. 이후 스릴러, 배드로 이어지는 트리오의 첫 결과물입니다. 이 앨범이 결정적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잭슨 형제 중 한 명이 아닌 마이클 잭슨이라는 독립적 아티스트로서의 첫 인식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단 계약상 그룹 멤버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였습니다. 둘째, 디스코의 황혼기에 디스코를 넘어선 새로운 댄스팝 사운드의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퀸스 존스, 마이클 잭슨, 브루스 스웨디언 트리오의 청사진이 이 앨범에서 완성되었습니다. 1979년 7월 12일 시카고 코미스키 파크에서 황당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디스코 데몰리션 나이트, 우리말로 옮기면 디스코 폭파의 밤입니다. 야구장 외야에 디스코 LP를 한가득 모아놓고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는 행사였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폭파입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 야구단과 라디오 DJ 스티브 달이 손잡고 만든 프로모션이었고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집에 있는 디스코 LP를 한 장 들고 오면 야구 입장료를 단돈 98센트로 깎아줬습니다. 그렇게 모인 레코드들을 경기 중 외야에 쌓아두고 폭약으로 터뜨리는 겁니다. 예상 관객은 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만 명이 몰려옵니다. 폭파가 끝나자마자 흥분한 관중 7천여 명이 그라운드로 난입해 불을 지르고 시설을 부셨고 결국 화이트삭스는 2차전을 몰수패당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록 팬들이 디스코를 싫어해서 벌인 장난스러운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디스코는 원래 흑인과 라틴 그리고 게이 커뮤니티에서 출발한 음악입니다. 그날 현장에 있던 흑인 디스코 팬들은 KKK 집회를 보는 것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단순한 음악 취향 다툼이 아니라 백인 남성 록 팬들이 흑인 음악과 소수자 문화를 공개적으로 짓밟는 사건이라는 해석이 지금까지 따라붙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흔히 디스코가 죽은 날로 불립니다. 실제로 직후부터 라디오 방송국들이 디스코 포맷을 버리고 록으로 돌아섰습니다. 비지스도 더 이상 디스코 곡을 쓰지 않게 됩니다. 도나 서머를 비롯한 디스코 스타들이 상업적 추락을 시작한 시점도 이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클 잭슨이 등장합니다. 오프 더 월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하게 29일 후 1979년 8월 10일에 발매됩니다. 디스코가 대중적으로 매장당한 직후에 흑인 아티스트가 디스코 기반의 댄스팝 앨범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비결은 단순합니다. 디스코를 그대로 다습한 게 아니라 펑크와 R&B, 발라드, 재즈를 융합해 디스코의 다음 사운드, 즉 포스트 디스코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디스코의 외형은 빌리되 그 영혼만 흡수해서 새로운 팝의 표준을 세웠습니다. 장르의 종말은 한 장르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한 새로운 표준의 탄생점이었습니다. 오프 더 월이 그 증거입니다. 앨범의 첫 싱글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입니다. 1979년 7월에 발매되어 빌보드 핫100 1위,
그래미 R&B 보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곡은 마이클의 자작곡입니다. 1978년 데스티니 앨범에서 쌓은 작곡 경험의 결실이자 솔로 슈퍼스타의 음악적 자율성을 입증한 첫 자작 히트입니다. 그리고 이 곡의 인트로에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You know I was wondering. 마이클 본인의 나레이션입니다. 이후 마이클 잭슨 곡 전체를 관통하는 트레이드마크가 됩니다. 또한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추임새 Who, 히리 같은 의성어가 곡의 일부가 되는 공식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팝 장르 분석 두 번째에서 설명드린 빌리진의 베이스 라인의 연주자 루이스 존슨이 여기서 베이스 연주를 합니다. 펑크 베이스의 정점이자 곡 전체 그루브의 척추가 되는 라인입니다. You know,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keep on because the force it's got a lot of power and it makes me feel like it makes me feel like 두 번째 트랙 Rock With You입니다. 1979년 11월 발매되었고 빌보드 핫백 4주 연속 1위를 달성합니다. 작곡은 로드 템프튼, 영국 출신의 펑크 디스코 밴드 히트웨이브 출신이며 이후 스릴러 앨범의 타이틀곡도 이 사람이 씁니다. 참고로 다음에 소개할 오프 더 월의 타이틀곡 오프 더 월도 이 사람이 작곡한 곡입니다. 부드러운 그루브와 미드템포 댄스 펑크의 정수입니다. 뮤직비디오에 스팽글 점프슈트와 부츠는 80년대 댄스팝 비주얼의 원형이 됩니다. girl, close your eyes, let that rhythm get into you. Don't try to fight it, there ain't nothing that you can do. Relax your mind, lay back and groove with mine. You gotta feel that heat, and we can ride the boogie. Share that beat of love. I wanna rock with you all night. Dance you into the sun. 세 번째 트랙이자 타이틀곡 오프 더 월, 벽 너머로 관습과 한계를 벗어난다는 선언입니다. 디스크 그루브와 자유분방한 보컬이 정점에 도달한 곡입니다. 네 번째는 발라드 트랙으로 She's Out of My Life입니다. 녹음실에서의 흐느낌이 유명한 곡입니다. 마이클이 녹음 중 실제로 울었고 곡 마지막의 흐느낌은 의도된 연기가 아닌 실제 감정의 표출이었습니다. 퀸시 존스는 그 테이크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녹음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곡은 오프 더 월이 단순한 댄스 앨범이 아니라
감정의 진폭을 담은 작품임을 증명합니다. 이후 마이클의 모든 투어에서 발라드 코너의 핵심 곡으로 자리 잡습니다. 댄서 마이클 너머의 보컬리스트 마이클을 보여주는 첫 명암이었습니다. 오프 더 월식이 마이클의 시그니처 룩입니다. 검은 턱시도 정장에 살짝 짧은 바지 길이, 흰 양말, 검은 로퍼, 나비 넥타이, 그리고 앞으로 헤어입니다. 배드 이후에 컬러 헤어가 나오기 전 시기의 모습입니다. 이 룩이 갖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잭슨5 시절의 화려한 모델 의상과 결별하고 클래식한 우아함으로의 전환입니다. 짧은 바지와 흰 양말 노출은 발과 다리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댄서의 미학입니다. 앨범 커버 또한 인물에만 집중하는 미니멀 구도를 택했습니다. 이제 그는 형제들 사이의 막내가 아닙니다. 솔로 아티스트 시대의 시각적 선언입니다. 상업적 성과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내 800만 장 이상, 전 세계 2천만 장 이상 판매, 빌보드 200 앨범 차트 3위, 4개의 싱글 톱 10 진입, 솔로 아티스트가 한 앨범에 4곡을 탑 10에 올린 첫 사례입니다. 반면 그래미는 무시했습니다. R&B 보컬상 1개 수상에 그쳤고 앨범 오브 더 이어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당시 음악 산업의 흑인 아티스트에 대한 구조적 평가절하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오프 더 월은 이후 스릴러, 배드, 데인저러스로 이어지는 마이클 잭슨 사운드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청사진의 공식을 6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퀸시 존스, 마이클 잭슨, 브루스 스위디언 트리오의 결작이었고, 둘째, 마이클 자작곡과 로드 테프터 같은 외부 거장 작곡의 황금 협업 비율입니다. 셋째, 댄스와 발라드, 락의 균형 잡힌 트랙 리스트를 꼽을 수 있으며, 넷째, 속삭임과 추임새, 의성어가 곡의 일부가 되는 보컬 어법 스타일을 확립합니다. 다섯째는 앨범마다 새로운 시그니처 룩을 설계하는 비주얼 전략이며, 마지막은 한 앨범에서 4개에서 7개의 싱글을 순차 발매하는 연속 싱글 전략입니다. 이 공식들이 스릴러부터 적용되며 지속적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1979년 오프 더 월로 마이클 잭슨은 개인적으로 음악적 슈퍼스타가 됩니다. 그러나 계약상 소속 회사의 독립은 1984년 12월에나 일어납니다. 음악적 슈퍼스타화와 개인상 독립 사이에 5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이 5년의 시차가 1984년 빅토리 투어 갈등의 구조적 원인이 됩니다. 인격이나 의도의 문제가 아닌 비대칭이 누적된 시간의 문제입니다. 연도별로 병행 활동을 살펴보면 1979년 8월 오프 더 월을 발매하며 마이클이 솔로 슈퍼스타화가 시작됩니다. 1980년 그룹 앨범 트라이엄프로 마이클은 솔로와 그룹 작업을 병행합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와 수익 문제 때문입니다. 1981년 트라이엄프 투어, 이 시점에 마이클의 솔로 위상은 이미 그룹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1982년 11월 스릴러의 앨범은 그룹 멤버 신분을 유지한 채 발매되었지만 마케팅은 마이클 잭슨 단독이었습니다. 1983년 3월 모타운 25주년 무대에서 빌리진과 문워크 그리고 저메인이 일시 재합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스릴러 메가 히트로 격차가 폭발합니다. 1983년 11월 더 잭슨스와 펩시콜라의 $500만 광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가족이 스릴러 성공에 편승하는 흐름이 본격화됩니다. 마이클이 그룹에서 빠진 적은 1984년 12월 9일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84년 빅토리 투어의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1983년 11월 스릴러의 메가 히트 직후 더 잭슨스와 펩시콜라가 $500만 광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향후 투어 스폰서십도 포함된 계약이었습니다. 원래 마이클의 계획은 스릴러 솔로 투어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캐서린이 직접 설득해서 겨우 합류시킵니다. 말론 잭슨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마이클은 빅토리 앨범 곡들의 리허설과 공연을 거부했고 투어 자체도 꺼렸습니다. 형제들은 수입이 필요했으나 마이클 본인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투어는 시작부터 비대칭이었습니다. 한쪽은 절실했고 한쪽은 끌려 나왔습니다. 투어 시작 시점의 비대칭을 살펴보면 마이클은 스릴러로 재정 독립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형제들은 솔로 캐리어가 정체된 상태로 투어 수익이 절실했습니다. 투어 의지 부분으로는 마이클은 솔로 투어를 원했고 그룹 투어에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마이클 없이는 흥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매달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음악적 기억 측면으로는 마이클은 빅토리 앨범 곡을 거부하고 솔로곡 위주를 원했습니다. 형제들은 빅토리 앨범 홍보가 그룹 차원의 목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압박으로 마지못해 합류한 마이클은 합류는 했지만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두 합리성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이클은 솔로 정체성을, 형제들은 경제적 생존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투어 중 갈등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누적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 음악적 결정, 그리고 일상관계입니다. 먼저 비즈니스 운영 영역부터 보겠습니다. 매니지먼트 인선에서 마이클은 권투 프로모터 출신인 돈킹 기용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 측은 이를 강행했고 돈킹이 설계한 비합리적인 티켓 추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팬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투어 연장 문제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마이클은 1985년으로 예정된 유럽과 호주 연장 일정에 반대했으나 형제들 측은 마이클의 동의 없이 연장 계획을 추진합니다. 음악적 결정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큰 마찰은 빅토리 앨범 곡을 무대에서 거의 부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빅토리 앨범 곡들의 리허설과 공연을 거부했고 결과론적으로 그룹 컨셉 자체가 무력화됐습니다. 형제들 측은 이 거부에 대해 합리적 반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촬영 사건도 같은 결입니다. 어느 영화 제작사로부터 공연 실황을 영화로 만들자는 다액 제안이 들어왔을 때 형제들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마이클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마이클이 자체적으로 고용한 촬영팀이 공연장에 나타나면서 형제들이 이를 차단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영화 제안 자체는 비교적 합리적인 것에 비해 마이클의 후속 대응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일상관계 영역이 가장 상징적입니다. 차량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형제들 측 주장에 따르면 투어 이동 차량에서는 형제들만 탑승하기로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친한 친구였던 아역 배우 이메뉴얼 루이스를 자기 차에 태우고 다녔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루이스는 시트콤 웹스터의 주연으로서
떠오르는 아역 스타였고 그 무렵 마이클이 그래미 시작식에 함께 입장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11살 때부터 무대에 올라 어린 시절을 빼앗긴 마이클이 어린 친구들과의 우정에서 정서적 안식처를 찾던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비슷한 일이 뉴저지 자이언트 스타디움 공연 때도 일어났습니다. 헬리콥터에 형제들만 탑승하기로 합의했는데 마이클이 존 레논의 아들 줄리언 레논을 데리고 나타났고 형제들은 비행 내내 마이클을 노려봤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두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자체는 형제들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고 있어서 마이클 측은 그런 합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투어 중반부부터는 형제들 모두 별도의 차량을 사용했고 호텔에서도 서로 다른 층에 묵으며 공연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대화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세 영역의 갈등을 책임 비중으로 환산하면 비즈니스 운영의 무리한 결정과 일방적 추진은 형제들 측 책임이 컸고 음악적 협조 거부와 관계 차단은 마이클 측 책임이 컸습니다. 다만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인격 문제로 환원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 비대칭이 양쪽을 그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마이클은 이미 솔로 슈퍼스타로 독립된 위치에 있었고 형제들은 가족 비즈니스의 마지막 동력으로 마이클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출발선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무대 위에 서는 것 자체가 갈등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부터 정리해봅니다. 미국과 캐나다 한정으로 공연 횟수 55회, 총 관객 250만 명, 총 매출 7,500만 달러로 당시 역대 최고 흥행 성적을 거둡니다. 투어 기간은 1984년 7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5개월입니다. 그러나 세트리스트의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빅토리 앨범곡은 세트리스트에서 거의 빠졌고 스릴러와 오프 더 월의 솔로곡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중은 더 잭슨스 그룹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마이클 잭슨을 보러 왔습니다. 무대 위에서도 비대칭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솔로 슈퍼스타화가 그룹 콘셉트 자체를 무력화한 순간입니다. 장소는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 빅토리 투어의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클이 말합니다. This is the last time we'll be performing together. 과적과의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형제들도 무대에서 처음 듣는 발표였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1985년 예정이었던 유럽과 호주 연장 일정이 즉시 백지화됩니다. 가족 그룹으로서의 더 잭슨스는 사실상 이 자리에서 종료됩니다. 가족 분기는 두 번 일어납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1차 분기 1975년 한 명이 빠지는 분기였습니다. 저메인이 모타운에 잔류했고 그룹은 막내 랜디로 보강되어 더 잭슨스로 개편됩니다. 2차 분기 1984년 이건 그룹 전체의 해체입니다. 직접 원인은 마이클 한 사람의 압도적 솔로 성공, 스릴러가 가족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무력화시킨 결과입니다. 이후 각자의 길을 봅니다. 마이클은 솔로 노선으로 완전 독립합니다. 1987년 배드, 1991년 데인저러스, 1995년 히스토리를 거치며 세계 최정상 솔로 아티스트가 됩니다. 말로는 1987년 솔로 앨범 베이비 투나잇을 발표하지만 평범한 성적이었고
이후 비즈니스 쪽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저메인은 솔로 노선으로 복귀합니다. 1987년 Don't Take It Personal 등을 발매하며 아리스타 시기에 부분적으로 차트에 진입합니다. 제키와 티토, 랜디는 1989년 마지막 앨범의 상업적 실패와 함께 더 잭슨스를 공식 종결합니다. 이번엔 마이클 잭슨 개인의 8년간의 행적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배드는 더 잭슨스의 그늘이 완전히 사라진 첫 작품입니다. 그래미 무시에 대한 복수심으로 스릴러를 만들었고 빅토리 투어의 갈등을 통해 그룹 모델의 한계를 확인했으며 1983년에 즉흥선언 이후에 만들어진 최초의 순수 솔로 앨범입니다. 두 번의 분기 이후에 구남매의 최종 행적을 정리합니다. 첫째 레비는 그룹 활동이 없었고 1984년 솔로로 데뷔합니다. 자녀 양육 우선으로 늦은 데뷔였습니다. 둘째 제키는 1964년부터 1989년까지 그룹을 끝까지 유지했고 솔로 활동은 미미했습니다. 셋째 티토 또한 1964년부터 1989년까지 그룹을 끝까지 유지했고 후일 블루스 밴드로 활동합니다. 넷째 저메인은 1964년부터 1975년까지 활동 후 1차 분기 후 1984년 재합류했고 다시 솔로 활동을 합니다. 모타운 사위로서 처가에 대한 의리가 분기 사위였습니다. 다섯째 라토야는 그룹 활동 없이 1980년 솔로 데뷔, 독자 노선을 걷다가 1989년 가족과 단절됩니다. 여섯째 말로는 1965년부터 1984년까지 활동했으나 빅토리 이후 이탈했습니다. 분기 사유는 마이클의 솔로 선언입니다. 일곱째 마이클은 1964년부터 1984년까지 그룹 활동을 합니다. 1979년 실질적 분기, 1984년 공식 분기합니다. 오프 더 월로 솔로 슈퍼스타화가 일어났고 배드로 완전 독립합니다. 여덟째 랜디는 1976년부터 1989년까지 활동했으며 1989년 그룹 종료까지 그룹에 의존했고 솔로 성공은 없었습니다. 아홉째 자넷은 그룹 활동 없이 1982년 데뷔, 1986년 컨트롤로 마이클급 슈퍼스타로 등극합니다. (1984년 12월 9일에) 즉흥선언으로 가족그룹 더 잭슨스는 사실상 종료됐고 1987년 배드 이후 마이클의 솔로 노선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만큼 별도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에 알아볼 주제는 잭슨 자매들의 이야기입니다. 라토야와 자넷은 1969년 잭슨5 결성 시점부터 보이밴드 컨셉이라는 구조적 이유로 그룹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라토야의 1989년 자서전 폭로, 자넷의 1985년 아버지 매니저 해고와 1986년 컨트롤의 메가 히트 등의 에피소드로 정리해서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